개인이 파산하면 집과 차를 잃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기업이 부도나면 문을 닫고 직원들은 거리로 나앉게 되죠. 그런데 국가가 돈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는 오늘날, 한 나라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하루아침에 요동치고 수백만 명의 삶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국가 파산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복잡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국가 파산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회사와 달리 국가는 법적으로 파산할 수 없거든요. 법원에 가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나타나서 정부 총사의 가구를 압류해가는 일도 없습니다. 국경이 사라지거나 국민들이 쫓겨나는 것도 아니죠. 대통령은 여전히 청와대나 백악관에 있고 국기는 그대로 펄럭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국가 파산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확한 용어는 국가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는 정부가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거나 아예 갚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을 말하죠. 돈 자체가 완전히 바닥난 것보다는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단 하루만 늦어져도 기술적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불이행과 실제로 나라가 망하는 상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투자자들과 다른 국가들이 이 정부는 더 이상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죠. 마치 루머 하나가 은행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신뢰의 상실은 실제 경제보다 훨씬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일단 이 신뢰가 깨지면 그 나라는 새로운 돈을 빌리는 것이 극도로 어려워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설사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해도 이자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부담이 되죠. 신뢰를 잃은 국가는 생존을 위해 자산을 넘겨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2017년 스리랑카가 중국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임대해준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것은 전체 국가의 채무 불이행은 아니었지만 단일 프로젝트 대출 때문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갚지 못해 집을 잃는 개인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다만 국가의 경우에는 그 파급 효과가 개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국가들은 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될까요? 가장 명백한 이유는 당연히 과도한 대출입니다.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매달 이자를 낼 수 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복리의 마법은 빚에도 적용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만 쓰이게 되죠. 이런 상황을 경제학자들은 부채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옛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신용카드로 다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개인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더 이상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채무 불이행의 시작이죠. 특히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에게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다 보니 필요한 지출은 늘리고 세금은 안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반복되면 정부 재정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국민들이 좋아하겠지만
결국 그 부담은 미래 세대가 져야 하거든요. 마치 신용카드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파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복잡한 문제는 환율 변동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가 아닌 미국 달러로 돈을 빌립니다. 국제금융기관들이 달러 대출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화폐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차용국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자국 화폐로 세금을 걷지만 빚은 달러로 갚아야 하거든요. 만약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액수의 달러를 사는데 갑자기 2배, 3배의 돈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000원이었는데 1,500원으로 오르면 100만 달러 빚을 갚으려면 1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 필요해지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빚이 50% 늘어나 버린 셈입니다. 이런 환율 위험 때문에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예상보다 빨리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원자재 수출에 의존한 나라들이 더욱 취약한데 원자료 가격이 떨어지면 수출 수입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자국 통화도 약해지는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경제적 충격도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쟁, 자연재해, 팬데믹 또는 주요 수출 상품의 가격 폭락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정부 수입을 급감시키죠. 베네수엘라가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 나라는 석유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 2014년부터 유가가 폭락하면서 정부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국제 제재와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부패와 잘못된 정책들이 겹치면서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었죠. 정치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의 부채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2008년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는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을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의도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적 신념에 따라 갚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부패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부 고위직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자원을 남용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패가 만연하면 국가 재정이 건전하게 관리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패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는 결국 세금 징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를 믿지 않는 국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 리 없거든요. 탈세가 만연하면 정부 수입은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재정 위기를 가속화시킵니다. 자연재해나 기후변화 같은 환경적 요인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섬나라들이나 저지대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이나 극심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실제로 어떤 나라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리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지불 연기나 이자 납부 실패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신호만으로도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1세기의 금융시장은 정보가 전파되는 속도가 빛과 같거든요. 몇 분 안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신용평가 기관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피치 같은 기관들이 해당 국가의 신용 등급을 급격히 낮추죠. 이는 이 정부는 앞으로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공식적인 경고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연기금, 보험회사, 헤지펀드, 심지언 개인 투자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와 관련된 자산에서 돈을 빼내려고 합니다.
정부 채권, 주식, 심지어 그 나라 통화까지 모든 것을 팔아치우려고 하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팔려고 할 때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입니다. 급히 나가려는 사람들이 서로 더 싸게 팔겠다고 경쟁하면서 말이죠. 이런 현상을 금융계에서는 화재 세일 또는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통화 가치의 급락은 즉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입해야 하는 모든 것들 마이너스 석유, 식료품, 의약품, 전자제품 마이너스의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 3배로 뛰어오르거든요. 이전에 1달 내에 1,000원이면 살 수 있던 것이 갑자기 2,000원, 3,000원을 줘야 살 수 있게 되니까요. 당연히 물가가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은 일반적인 인플레이션과는 양상이 다릅니다. 경제가 과열되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공급 부족과 통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되지만 일단 속도가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됩니다. 사람들이 내일은 더 비싸질 테니 오늘 사자는 심리로 더 많이 사려고 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죠. 동시에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공급은 줄어듭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가격이 더욱 빠르게 오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한때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100%에 달하기도 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오르는 상황이었던 거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예금이 안전한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빚도 제대로 못 갚는데 은행 예금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은행에 달려가서 현금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모든 예금자에게 동시에 줄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애초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운영되거든요. 예금의 대부분을 대출로 내보내고 일부만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이렇게 은행 뱅크런이 시작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일부 은행들이 현금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출금을 제한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내 은행도 망하는 것 아닐까 하고 더욱 불안해합니다. 한 은행의 파산은 다른 은행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더 많은 뱅크런을 유발합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바로 이런 연쇄 반응의 무서움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실물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들이 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지거든요. 원자재 구입도, 급여 지급도, 설비 투자도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져요.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대량 해고가 이어집니다.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소비가 더욱 줄어들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하는데 정부 자체가 돈이 없는 상황이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입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으니까요. 특히 고정소득에 의존하는 공무원이나 연금 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서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폭동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지면서 치안까지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찰이나 군인들도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면 사기가 떨어지거든요. 교육이나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도 크게 악화됩니다. 정부 예산이 부족해지면서 학교나 병원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든요. 우수한 인재들은 해외로 떠나고 이는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발전 가능성을
더욱 제한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한 번의 지불 지연이 이런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신뢰라는 것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거든요. 한 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몇 년, 때로는 10여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그 나라 국민들은 계속해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채무 불이행에 빠진 국가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죠. 회복의 첫 단계는 채무 재구조화입니다. 이는 기존 채권자들과 협상을 통해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환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하거나 금리를 낮춰달라고 부탁하거나 아예 부채의 일부를 탕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부채 탕감을 금융계에서는 헤어컷이라고 부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머리가 잘리는 것처럼 아픈 일이라서 붙여진 이름이죠. 당연히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 받느니 일부라도 받는 게 낫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재구조화 협상은 보통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채권자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기를 원하고 어떤 채권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채무 재구조화만으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는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IMF는 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기구죠. 세계은행도 장기적인 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파리클럽 같은 선진국 모임에서도 부채 재조정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G20 국가들이 공동으로 부채 경감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도움에는 반드시 조건이 따릅니다. 바로 구조조정, 즉 긴축 정책을 실시하라는 요구죠.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고 세금을 올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각종 보조금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해당 국가 국민들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공무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고 교육 예산과 의료 예산이 삭감되며 각종 사회복지제도가 축소됩니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공공요금도 크게 오르죠.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IMF 구조조정을 현대판 식민지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신뢰 회복은 돈보다도 더 어려운 과제입니다. 채무를 재조정하고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바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나라가 진짜로 변했는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를 몇 년에 걸쳐 지켜보게 됩니다. 마치 신뢰를 잃은 친구가 자신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의 여파로 심각한 금융 위기에 빠졌던 우루과이는 IMF의 지원과 미국의 긴급 대출, 그리고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지금은 남미에서 칠레와 함께 가장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 운영, 강력한 법치주의, 그리고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그리스 국가부채의 위기는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IMF의 대규모 구제금융, 그리고 고통스러운 긴축 정책을 통해 서서히 회복의 길을 걸었죠. 완전한 회복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지만 지금은 다시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또 다른 성공 사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던 아이슬란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불과 몇 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특히 파산한 은행들을 살리는 대신 망하게 두고 대신 국민들의 예금을 정부가 보장하는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이 나라는 180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무려 9번이나 채무 불이행을 겪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또다시 채무 조정을 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국제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천연자원과 경제적 잠재력 때문에 투자자들이 계속 기회를 주는 것이죠. 물론 이자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지만요. 어떻게 보면 상습 범죄자인데도 계속 기회를 얻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스리랑카입니다. 2022년 경제 위기로 국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지만 빠르게 IMF와 협상에 나서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개혁 의지를 보이면서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도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독특한 위치에 있어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기축 통화입니다. 대부분의 국제 거래가 달러로 이루어지고 각국의 외환 보유액도 상당 부분이 달러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미국이 달러를 더 찍어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다른 문제가 생기지만 적어도 채무 불이행은 피할 수 있죠. 이런 특권을 경제학자들은 지배적 특권 또는 통화적 특권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미국은 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11년과 2023년 부채 한도 위기가 대표적입니다. 미국에는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늘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대립으로 이 승인이 지연되면서 채무 불이행 직전까지 간 것이죠. 2011년에는 실제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판단이었죠. 2023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피치가 역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의 260%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채무 불이행 위험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과 일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빚진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게다가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국 중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에 빌려준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본 엔화는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어서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엔화로 자금이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유럽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국가는 유로화를 쓰고 있어서 통화 정책의 자율성은 제한적이지만
워낙 경제 기반이 탄탄하고 재정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채무 불이행 위험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하지만 선진국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아이슬란드는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거든요. 인구 30만 명의 작은 나라였지만 금융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죠. 그리스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선진국이었지만 2010년 국가부채 위기에 빠져 유럽연합과 IMF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국민들은 극심한 긴축정책의 고통을 겪어야 했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는 개인이나 기업처럼 법정에서 파산 선고를 받지 않습니다. 국경이 사라지거나 정부가 해체되지도 않죠. 하지만 국가 채무 불이행의 파괴력은 개인이나 기업 파산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한 나라 전체의 경제가 무너지고 수백만 명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돈 자체보다도 사람들이 그 정부를 믿느냐 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부는 채무 불이행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법적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미칠 엄청난 피해 때문입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때로는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루과이, 그리스, 아이슬란드처럼 성공적으로 회복한 사례들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지, 국민적 인내, 국제사회의 도움이 모두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처음 쌓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